네, 여기 그라디언트 디센트. 여기서 처음에는 지금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y는 4x 플러스 6이라는 인위적으로 값을 여기서 지금 생성을 한 다음에요. 그렇죠. x는 지금 랜드 함수로 100 곱하기 1행렬 만들어 주고요. y에서 지금 4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4x 플러스 6. 거기다가 더해 준 거고, 그래서 지금 시각화 소스가 있으니까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선형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요. x랑 y는 지금 이제 100 곱하기 L 쉐이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w라고 나오는 것들은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이트.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치. 결국은 여기 보시면 식을 보시면 MP의 다 내적이에요. 내적. 그래서 x랑 w1을 전치시킨 거. 그 다음에 다시 0을 더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x랑 어떤 가중치를 계속 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x는 그 보통 입력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가중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각각 다 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따 뒤에 좀 형상화된 게 나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부터 보면요. W1과 W0을 업데이트 할 때 반환을 한다. 그래서 W1은 우리가 편향이나 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0. W1은 가중치 벡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가중치 벡터 받고 절편 받고 x, y 러닝 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n은 일단 y의 크기 구해 놓고요. W1 업데이트는 제로 라이크니까 이거는 모양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W1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W0도 업데이트 마찬가지로 W0랑 모양을 똑같이 해서 0으로 채워준다. 여기에 y를 어떻게 구하냐 보면은 여기서 내적이 들어가는 거죠. x니까 입력값에다가 w1을 전치시킨 거래요. 가중치 벡터. 가중치 벡터를 전치시켰다는 얘기는 원래 이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입력값에서 어떤 가중치 벡터니까 여기에 어떤 가중치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x고 각각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0를 지금 더하잖아요. 절편을 더해주는 거. 편향.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y 프레이드라는 내용이에요. 예측을 할 때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디퍼런스 우리가 했던 거 보면 실제 값에서 예측값 빼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퍼런스를 구해놓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소스를 우리가 꼭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W1과 W0 업데이트할 업데이트 함수 계산. 그래서 업데이트 해주고 n분의 2 나눠주고 여기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는 걸 곱해주고요. 여기는 이해했던 거. 왜냐면은 계산을 한 다음에 계속 초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원래 제로.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가중치가 있고 여기에 입력값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또 편향을 더해주잖아요. 편향. 오늘 더해주고 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값을 구하고 나서 다시 다음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다시 초기화 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초기화, 제로스. 1 곱하기 1행렬 초기화 시켜놓고 얘도 제로스. 지금 W0와 W1을 초기화 시켜놓은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적한 다음에 지금 절편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편향이라고 보면 돼요, 편향. 그 다음에 diff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W1 팩터에서는 100 곱하기 1, 얘를 지금 1로 채운 거죠, 1. 그래서 업데이트, W0만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스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텝. 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셋에 대해서 배치 사이즈를 나눈 거를 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스텝. 그래서 이 스텝만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W0와 W1 0으로 모두 초기화 시킨 다음에 지금 이터레이터 지금 많이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1000번 동안 W1 업데이트, W0 업데이트. 그다음에 여기서 get weight 업데이트 위에 선언의 함수 돌면서 러닝 레이트 오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부분이죠. 계산하면서 리턴해주는 거. 다음에 여기는 비용 함수겠죠. 예측 오차 비용. 길이 구하고 코스트에서 MP_sum 스퀘어니까 제곱이죠.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공식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에 n이나 n분의 1 하고 실제 값에서 예측값 뺀 다음에 이거 제곱한다 그랬죠. 요거는 데이터의 세트의 크기 나타낸 그거를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죠. W1이나 W0는 위에 똑같고 출력해 보니까 W1 가중치 W0 벡터 어떻게 나왔다. 경사강 비용이 0.9935가 나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형 곡선이 예측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률적 경사관법이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확률적으로 나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치 사이즈라는 게 들어가 있죠. 배치 사이즈는 우리 전체 데이터셋을 얼마로 쪼갤 건지 요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요거 계산한 게 아까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하니까 여기까지 보고 이론 자료도 조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0 초기화, 1 초기화, 프리코스트 10만, 미터 인덱스 0 주고, 미터, 여기서 1000이죠? 1000에서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X, Y로 저장을 하겠다. 여기 지금 확률적 경상관법이라서 이 부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 순열로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준 다음에 샘플 X랑 샘플 Y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랜덤하게 어느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추출이 됐는데 걔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업데이트를 시켜주겠다. 이 부분은 똑같은 거죠.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는다는 거는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나왔고, 조금 이거 하기 전에 이론 자료가 좀 있는데 그거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회귀 중심으로 조금 해볼 텐데요. 선형회귀는 머신러닝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사실 딥러닝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선형회귀 모델보다 다중회귀가 있는데 걔네들보다 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약간 이 주제는 사용 안 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선형회귀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게 요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입력이 되겠죠. 입력. 얘가 X가 될 거고요. 편향과 가중치라고 나와있어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W0랑 W1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면은 어떤 X에 대한 어떤 예측값 Y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랜스포즈 했다는 건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금 이 모양으로 바꿔준 겁니다. 여기 공식이 있으니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쵸? 그쵸? 각각 어느 입력값 있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죠. 얘도 이렇게 곱하고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편향과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편향을 나중에 계산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y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내적이야, 내적. 행렬 곱셈. 여기가 지금 그거라. 행렬을 표시한 게 되겠죠. 그래서 회귀의 목적은 타깃. 회귀에서는 타깃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y를 얘기하는 거예요, y. 최대의 가까운 예측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금액에 대한 그래프라고 치면 우리는 최대한 가까운 값을 예측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 차이의 합이 적으면은 좋은 모델이, 좋은 회귀 모델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공식, MSE, 평균 제곱 오차를 나타내는 민, 스쿼드, 에러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실제 값이 되는 거고, 예측값. 제곱한 다음에 데이터셋, 크기만큼. 이게 이제 배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확률적 배치일 수도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요거고, 요거가 경사강법 계산하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값으로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값 분해와 경사강법이 나오는데 특이값 분해는 차원 축소할 때 다뤄볼 거고요. 여기 이제 경사강법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뭐 훈련시킬 모델을 지정할 때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쓰는 파라미터는 아니죠. 튜닝할 때 쓰는 파라미터들. 이 차이가 있다. 하이퍼 파라미터랑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랑. 배치 크기. 여기서 보통 M으로 얘기를 합니다. M. 비용함수도 저기 똑같이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MSE 공식을 따릅니다. 얘는 뭐 지역 최소값, 전역 최소값, 전체에서 가장 낮은 값 얘기하는 거고, 지역 최소값, 여기서 가장 낮은 값, 평지. 스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 스텝마다 모델이 어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의 지표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크기만큼 계산한 뒤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조피트 코드에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학습률이라는 건 여기다 학습률은 훈련 스텝마다 파라미터를 얼마큼 조정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러닝 레이트 말하는 말,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스텝 기준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스텝 기준. 에포크는 훈련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훈련 횟수. 스텝 크기 여기 나왔죠? 훈련 스텝 분의 배치. 배치 분의 훈련 스텝. 만약에 훈련 스텝 크기가 훈련 데이터가 1000개라고 하고 배치 사이즈가 우리가 10으로 줬다 하면은 얘는 100번 스텝마다 계속 경사각을 통해서 가중치랑 편향을 업데이트하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까 러닝 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라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건 경사가법이니까 양수와 나면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음수와 나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0과 가깝게 로스를 0으로 만드는 그라디언트 벡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0에 가까우면 거의 훈련을 종료시켜야 되겠죠. 0보다 작아지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계속 순간 기울기를 구해서 계속 0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면서 훈련이 종료되게끔 하는 방법. 요거는 나중에 다뤄볼 것들이고요. 옵티마이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러닝 레이트가 왜 중요한지를 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학습 스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학습 스텝마다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에 가깝게 가고 있는 지점이 되겠죠. 만약에 학습 스텝이, 학습력, 러닝 레이트 너무 작게 되면, 그렇죠.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0까지 가기가. 너무 느리게 수렴하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너무 크면은 지금처럼 수렴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문서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0.001, 뭐 0.00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에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얘는 지금 한참 멀었죠. 얘는 아예 안 갖고 0.1로 줬을 때 이쪽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비선형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들이 선형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거. 근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대선형의 머신러닝 비선형 문제를 다룬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사강법의 배치하강법.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나눠가지고 확률적 경사강법 아까 좀 전에 코드에 나왔듯이 랜덤하게 데이터셋을 뽑아서 훈련하는 방법.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이고, 얘는 하나의 훈련 샘플마다 그라디언트를 조정한다. 배치 크기의 배치와는 다르다. 미니 배치라는 거는 이렇게 값들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딥러닝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기 보면 사이킨러닝 모델에서는 미지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강법은 계속 쓰이는 방법이니까요. 기준적인, 아까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스 함수를 줄이기 위해서. 배치 하강법은 그렇죠. 에포크마다 그라디언트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만큼 데이터 만약에 내가 뭐 배치 사이즈를 뭐 30으로 줬다. 여기에 고려돼서 한 스텝이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10,000개라고 하면 한 스텝이 나올 거고 그 스텝마다 기울기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당연히 이제 뭐 훈련 세트가 크면은 오래 걸리겠죠.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가 않는다. 확률적 경사법 매우 큰 세트를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최소값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런데 전역 최소값에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분별로는 낮아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0에 가까워지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 동요가 심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더라. 이론적인 내용이니까요. 학습 스케줄 관련된 내용인데 뭐 훈련이 지속될수록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조금씩 줄이는 기법이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규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규제는 일단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하고요. 미니 배치 보면은 확률적 경상화법보다 덜 규칙적이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최소값을 수렴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SGD에 비해서 위험도가 커진다. 대부분 딥러닝 모델에서 지원된다. 여기 보면은 미니 배치 방법이랑 그냥 일반 배치랑 확률적 경사강법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의 세타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이킨런의 선형외기를 활용해서 보스터 주택가격 예측이라고 나왔는데 이 데이터셋은
그냥 이제 학습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이게 뭐 윤리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인종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금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이키너에서 원래 있었는데 제가 전에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주석 처리가 돼 있는 거는 없어져가지고 제가 테스트하고 날린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피터, 아니, 오늘 폴더 보시면은, 하우스라는 폴더 안에 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스턴 DF라는 거에 넣어놓고, 그래서 여기 지금 프라이스라는 게 없어서 새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요. 이 값이 이제 중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디안. 그러니까 집값의 중위값, 걔를 프라이스로 넣어주는 부분이죠. 보면은 뭐 조금 피처들이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범죄 발생률, 뭐 초과 비율, 비상급 지역, 그다음 일산화탄소, 뭐 화질수 농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신기한 피처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윤리나 인종 문제 때문에 잘 쓰이진 않고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셋이 예민해가지고 학습 목적으로만 쓰는 건데 실제로는 그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서 프라이스로 메디아나 대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메디아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리고 인포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러스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부분. 지금 C본에서는 이렇게 전용으로 회귀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레그레션 플랫이 있어서 X에다가 피쳐 넣어주고 Y가 가격이 되겠네, 가격. 중위값이죠, 중위값. 데이터는 위에 우리 보스턴 주택 데이터셋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행렬 넣어주고. 그래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선형인 데이터가 별로 없죠. 지금 보면은 얘랑 얘 정도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지금 역의 관계로 성립을 하는 거니까 RM하고 이거 좀 볼까요? RM이 뭐였지? RM하고 LSTST RM 반개수 하위 계층의 비추. 다른 데이터들은 지금 선형이 아니니까 두 개만 조금 보면은 RM 거주할 수 있는 방이 많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높겠죠. 당연히 선형일 거고요. 얘는 반비라는 거. 반비라는 거. 하위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렇죠. 가격이 작아지네요. 이것도 불편한 얘기이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위에 칼날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데이터가 저번처럼 우리 뭐 이렇게 5만 1로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값이 텐데 아마도 그 넘어가는 값들은 고정을 시켜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칼날처럼 나타나는 것 같고 이 두 개 빼고는 선형으로 보기 어렵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MSE라는 지표를 회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R2 스코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제 R2가 뭐냐?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계 측정값이다. 얘도 0에서 1 사이로 되어 있고요. 1은 완벽하게 맞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은 모델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얘도 좋은 모델이 되겠죠.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총 제곱합안의 잔차 제곱합이다. 잔차 제곱합이라는 건 실제 값과 예측한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합. 경사가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총 제곱합은 실제 값과 실제 값 평균 차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해요. 실제 값과 실제 값 평균 차이.
조금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이 R2 스코어는 독립변수로부터 예측 가능한 종속변수의 분산비율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관관계를 포함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R2는 유용한 지표이긴 하지만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류 모델에서 어큐러시 기준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지금 사이킨론에서 리니어 모델에 가서 이렇게 선형회귀라고 돼 있죠. 이름이. 그래서 Y는 우리 가격 중위값이고 X는 프라이스 썰은 거 얘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측해야 되니까 없애놓고 데이터를 분류해주고 스플릿 한 다음에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 만들어주고 피팅한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MSE랑 RMSE. RMSE는 여기 제곱근이죠. 보시면 SQRT가 제곱근이니까 여기 MSE를 넣어줬으니까 위에 MSE에다가 루트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MS가 이렇게 나왔고 얘의 제곱근 맞죠? 제곱근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언더바로 접근하면 절편 값이 나옵니다. 절편. 그러니까 Y. 그다음에 여기서는 회귀 개수, COEF라는 거 통해서. 회귀 개수라는 건 뭐냐? 여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래서 시리즈로 생성이 된다. 그럼 여기 그 시리즈로 생성이 됐죠. 다중선형액이라는 거, 지금 다중선형액이 아니긴 한데요. 이따가 볼 거예요. 다중선형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피처들이. 여러 독립변수가 있는 모델에서는 각 독립변수마다 회귀 개수가 존재하다. 이럴 때는 이 개수가 각 독립변수가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회귀 개수다. 여기 지금 회귀 개수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12.6이 나왔네요. 회귀 개수. 여기에 중위값 얘기하는 거죠? 12.6. 여기는 크로스베이션 하는 거. 그래서 크로스베이션 5번 주고, 우리가 RMSE 출력해보고요. 거기에 이제 평균 구하는 거. 평균 RMSE가 4.421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다중액이 이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이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보자. 선형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다항이라는 게 있고 다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형 얘기는 우리 지금 봤듯이 x랑 y랑 선형 관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y, x.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격이었고요. 여기는 아까 뭐 방 개수 이런 거였죠. 방 개수가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선형 데이터로 구성이 되고요. 다항이야. 다항이면 이제 항이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형은 아니죠. 2차, 3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차수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예요. 차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곡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선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항획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그렇죠. 더 적은 오차를 만들어내겠죠. 왜냐면 이렇게 선형인데 얘가 지금 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 그쵸? 값들에 대한 차이가 더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오차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선 그래프가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선형이라기보단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따지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된 게 더 적은 오차가 나오겠죠. 차수를 높였을 때요. 얘는 약간 지금 2차 방정식 곡선과 약간 유사한 그래프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과 Y고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피처 얘기하는 거예요. X의 열. 그렇죠? 열.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생선의 무게를 예측하려고 했대요. 얘가 Y가 될 거고. 근데 이때 입력으로 들어간 값 X가 길이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죠. 길이, 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크기가 크면 몸무게가 무겁겠죠. 사람도 똑같으니까. 지금 생선을 예측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용한 X, 얘는 피처죠, 피처. 어느 한 데이터에. 우리 X 대 X의 어느 한 칼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변형해서 여러 개로 만들면은 그게 이제 다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다항은 차수라고 의미를 했으면 차수.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웨이트를 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생선의 길이 제곱한 거. 여기 B는 우리 BR수 편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편향 더한 거. 근본적으로 이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웨이트 값에다가 길이, 그 다음에 웨이트 2에다가 제곱한 거, 그 다음에 쭉쭉쭉쭉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편향 더해준 거, 여기에 이제 다항 방정식이 되는 거. 그래서 가지고 있던 X에다가 차수를 부여해서 여러 특징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다항 회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본적인 약간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 그러니까 길이만 알려주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 가지 특징, 수수께끼처럼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 더 정답을 쉽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차수를 사용하면 오히려 과대적합된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티랑 라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규제를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수를 자동으로 조절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레귤레이션. 그래서 과대적합을 막을 수 있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준다는 뜻.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차수를 알아서 조절해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항 회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밑에 다항 나왔으니까 다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근데 용어 그대로 항은 차수가 많은 거고 다중은 피처가 많은 거예요. 피처. 그렇죠. 그러니까 다항은 제곱,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피처. 길이가 아닌 다른 특징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는 길이 하나만 사용했는데, 그렇죠. 조금 더 다른 특징들도 섞어서 예측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알려주면 된다. 여기서 보면 아까 길이만 했다고 하면 생선의 너비나 껍질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중이 되는 거죠. 다 중. 그래서 원래는 X에서 Y 이렇게 1대1의 구조였는데 지금은 X가 늘어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처가 여러 개 있는 선형의 길을 다중 선형의 길이라고 부른다. 피처가 하나일 때는 그냥 단일, 그냥 선형의 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일단 뭐 굉장히 개념은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드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 지금 다항이죠. 폴리노미럴 리그레션. 그래서 다항의기. 다항에서 지금 오버피팅, 언더피팅.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키너의 프리프로세싱 전처리에서 임포트를 해서 폴리노미널 피처스
가져와서요. 여기 어레인지 0123 만든 다음에 2차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출력을 했죠. 0123. 얘를 변화시켰어요. 여기 넣어줘가지고. 디그리라는 게 차수 의미하는 거니까요. 차수 그냥 2차 다항식으로 바꿔라. 피팅 해주고 트랜스포 한다고 찍어줬어요.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죠. 2차 다항식이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네요. 여기 보면 제곱 들어갔고 세제곱 들어갔고 얘는 한 번. 다항이죠, 다항. 그래서 한 번은 2x 하나는 3x의 제곱. 그렇죠? 세제곱. 찍어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3차 다항식까지 나왔네요. 3차. 얘는 1차. 여기는 펑크. 여기서는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3차 다항식. 결정값이 나왔다. 여기 지금 3차 다항으로 차수를 낮춰준 다음에 트랜스포 했죠. 피팅한 다음에 개수 출력했더니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만든 거 가지고 지금 선형액 모델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은 거죠. X를 3차 다항식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회귀 개수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 회귀 개수 그 다음에 모델의 쉐이프 10 1차원 10행 여기서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3차 다항 회귀 학습을 하겠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속도나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렇죠. 파이프라인 안에 보면은 지금 다항으로 바꿔준 다음에 회귀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좀 자동화 시켜놨다는 거죠. 위에서 한 거 그대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뭐 다항회귀를 위한 과조적합과 과적합 요거는 출력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부러 코사인 곡선에 약간 노이즈를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신호 처리나 그래프 같은 거 처리할 때 코사인 곡선, 코사인 함수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노이즈를 끼게 되면 현실 데이터랑 조금 비슷하게 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코사인 반응값을 집어넣어서 지금 노이즈 밴드 값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졌고요. 선형은 아니죠 일단. 근데 이런 느낌의 곡선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포문을 통해서 각각 차원을 1, 4, 10로 변환을 하면서 돌린다고 하네요. 여기 디그리스의 i에다가 여기 지금 1, 4, 15 인정의 값을 넣어줬죠. 그러니까 한 번은 1이 될 거고 두 번째는 4가 될 거고 세 번째는 15가 될 거고 그래서 각각 포문 돌면서 해당 차수로 파이프라인 구성됐으니까요. 해당 차수로 X값 만들고 회귀 모델 만들고 피팅 해주고 여기다가 지금 또 요차검까지 넣어줬네요. 10번이나 넣어줬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곡선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0에서 1, 100개를 분당에 나눠서 늘려간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1차일 때, 4차일 때, 15차일 때 보면은 위에 있는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으니까요. 제 실제값, 트루 펑션이 실제 모양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차일 때가 가장 비교가 정확하죠. 그래서 무조건 차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그렇죠. 일 1차니까 얘는 지금 선형액이 곡선이 나는 거. 얘는 4차에서 이렇게 상당히 오차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지금 앞에서
너무 튀어버렸죠, 앞에가. 뒷부분은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앞에가 차수가 너무 높아버려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리치랑 라쏘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조금 내용이 그러니까, 리치랑 라쏘. 아까 보면은 우리 정규화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일단 외우거든요. 라쏘가 L로 시작을 하니까 L1, 그러니까 L1, L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쏘가 L로 돼 있다 보니까, 라쏘. 그러니까 L1이다, 얘는 L2다. 얘는 변수 선택이 가능하다.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리치에 비해서 예측 성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L2, 얘는 변수 선택이 안 되고 미분으로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쏘가 먼저 나오면 좋은데, 리치부터 보죠.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냐?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독립변수의 회귀개수를 0에 근접하도록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2 노름이라고 부르는 페널티항을 통해서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규제를 걸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수를 축소시킨다. 여기서는 보면은 제곱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제곱한 뒤에 감각값과 곱한다 라는 게 들어있고요. 우리 라쏘는 회계수를 절대값에서 계산한다. 이 차이점이 두 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회계수를 0으로 만드는 방법. 얘는 0에 근접하도록 축소시키는 방법. 얘는 지금, 그러니까 라쏘는 절대값을 취하는 거고, 그렇죠. 절대값을 취하는 계산하는 거고, 얘는 제곱한 뒤에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엘라스틱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또 이제 결합했다가 나와요. 우리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나왔듯이 얘도 라쏘, 리치, 일라스틱 분석이 나옵니다. 두 개를 섞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두 개를 이제 뭐 섞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어떤 독립변수에서 어떤 모델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있었고 없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강제로 0으로 할당해서 특정 독립변수를 모델에서 날릴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통계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특징만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소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값을 넣는 게 낫더라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도록 하죠. 아까 썼던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리치 만드는 거. 여기에 있는 이제 알파는 L2죠, L2. L2에 리치를 사용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알파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화 강도. 우리가 원래 다른 거에서 알파는 뭐 투명도 이런 걸 의미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리치나 라쏘에서는 여기 알파가 등장하면 얘네 정규화 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크로스 베리데이션 리치로 만들어주고 크로스 베리데이션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노정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모델 넣는 자리였죠. 항상 인자가 크로스 베리데이션 스코어 할 때 모델 넣고 X 넣고 Y 넣고 그 다음에 CV 순서였어 순서. 모델에다가 리치를 넣은 거죠. 예.
그래서 규제를 걸어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MSE랑 RMSE 찍어봤어요. 4.345가 나왔는데, 이거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4.345가 RMSE 평균이었으니까. 아까 보스턴 데이터셋에 지금 다항액이니까 보시면 조금 낮았죠. 조금. 여기서는 지금 4.41이 나왔는데, 그렇죠. 조금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알파값, 지금 나왔던 거 알파값. 정규와 강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복잡성을 제어하고 과소값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선형액이나 로지스트액이 우리 시그모이드 L1 정규와 L2 정규와 라쏘랑 리치가 있다. 그래서 각각 정규화하는 거는 일단 모델의 가중치, 웨이트에 개수에 페널티를 부여한 다음에 규제를 걸어서 어떤 특정 가중치를 0으로 만들거나 가중치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모델을 일반화시킨다. L1 다시 한번 보여요. 라쏘 여기 L인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이거가 되게 이론으로 시험 문제 같은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절대값 기억하시고 절대값에 비례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제를 걸어준다. 가중치에 일부 가중치가 0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얘는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요. L2는 가중치의 제곱에 비례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얘는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 유지하고 가중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모델을 안정화시킨다. 이 정도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는 정규화 강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한 정규화를 의미한다. 정규화는 노멀라이제이션이잖아요. 노멀라이제이션.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크로스 베이션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최적의 알파 값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0, 0.1, 1, 10, 100 넣어놓고요. 이것도 폼을 돌려가면서 RMS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규화 강도가 모델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찾아보니까 폼을 돌려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낮은 게 좋은 거니까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얘가 제일 지금 좋죠? 그래서 알파가 1일 때, 정규화 강도가 1일 때 RMSE가 제일 낮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회귀계수 값을 시각하기 위해서 알파 값별로 웹플랄립을 시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0일 때, 0.1일 때, 1일 때, 10일 때, 100일 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어떤 경우든 지금 중앙값이 제일 높죠.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값 어느 거, 뭐, 얼마 정도가 돼야 높다,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높은 것들이 실제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가격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 높다는 게 되겠죠. 이게. 회귀 개수가 높으니까. 나머지, 이런 거, 녹스 이런 거는 위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중요한 값이 아닐 것 같죠? 녹스. 아까 다시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일산화질소 농도. 이런 게 이 피처랑 뭐 관련이 있나요? 뭐 관련이 없겠죠? 집 가격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저기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라쏘 L2 정교화, L2 정교화도 포함을 시킨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리치, 라쏘, 일라스틱 넷까지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리치일 때, 라쏘일 때, 엘라스틱일 때 각각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EPS 에리프 문으로 구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라쏘로 정의해서 했더니 0.370? 4.370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0.34 뭐였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 일라스틱 내 회기로 여기서 지정하고 위에 이 함수 호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L1 레티오 비율 이렇게 정해졌죠. 알파는 파라미터가 정해졌죠. 자, 봤더니 지금 뭐 382, 431 이때가 제일 낮은데 조금 더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 개수는 똑같고요. 이게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죠. 아까 11 이랬던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제 스케일링까지 추가를 한 거죠. 애초에 스탠다드나 민맥스, 로그 변환 요거를 추가해서 애초에 데이터를 조금 전처리를 한 다음에 얘를 넣겠다. 지금 여기 로그 변환하고 로그 1P랑은 다릅니다. 로그 변환은 그냥 로그를 취해주는 건데 로그 1P는 얘는 이제 로그 1 플러스 X예요. 그래서 이제 0이나 음수인 경우에도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이고 보통은 데이터 분포가 비대칭적일 때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민맥 스케일러랑 로그 변환까지 추가를 했어요. 다 추가한 다음에 지금 포문으로 찍어본 거 지금 로그 변할 때가 제일 낮은 거 같죠? 그러면은 RMSE 3.84 여기도 작긴 한데 3.83 네 이거 제일 낫네요. 3.83 인맥스 스케일러 통해서 한 거 로그 변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할 게 많아가지고 5-7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했던 거에서 반복되는 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를 좀 보는 거여서 이것도 지금 우리 유방암 데이터셋이고 로지스틱 회기 좋은 거고 여기서는 스나 스케일러로 표준화 스케일링 한 다음에 넣어줬어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30% 로지스틱 만들어 놓고 출력해봤더니 어큐러시는 0.97 아우러시는 0.99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로지스틱 회계 맞네요. 잘 봤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인자들이 원래 있었는데 디폴트가 여기 보면은 뭐 LB, FGS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를 얘기하는 거고 LB, FGS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 그래서 각각 어느 솔버로 할 건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죠. 각각 포문으로 돌아가면서 성능을 테스트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뭐 SAG랑 SAGA 얘네가 좀 꽤 나왔죠. 전체적으로 얘도 똑같네요. 리니어
그다음에 뭐 그리드 서치까지 추가를 했는데 보면 여기에 페널티라는 거에 L1, L2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도 인자로 우리가 그리드 서치에서 페널티를 줄 수가 있다는 게 되겠죠. 솔버는 위에서 나왔던 거 라이브 리니어랑 LBFGS랑 페널티는 L2랑 L1, 라쏘랑 리치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 얘는 정비와 강도 된 것 같은데 0.979까지 나오는데 여기 뭐 이렇게 뭐 에러가 좀 뜨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지금 여기 똑같은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똑같고 여기 이제 다른 모델이 좀 나왔네요. 앙상블에 그라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랑 디시전 트리의 리그레서, XGB의 리그레서 그러니까 다 다른 모델 머신러닝 모델의 회귀 모델들을 다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 보려고 만들어 본 다음에 제가 뭐 여러분들 실행시켜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중간에 너무 많아서 제가 잘라놓은 건지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의사결정 회귀 모델에서 맥스텝스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회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조금 이런 이상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나오긴 하네요. 선형, 네, 2, 예, 7. 그래서 다양한 원래 모델에서 클래시피어가 아닌 레그레서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실행을 좀 해보세요. 저도 잠깐 시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설치를 해봐야 되니까 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것도 과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수요 예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 수요 예측. 그래서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인공지능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 똑같이 대회 참가하셔서 여기 스크린샷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데이터셋 간단 살펴보면 일단은 시계열 데이터죠. 시계열이고 계절에 대한 지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1, 2, 3, 4 휴일도 있고요. 금요일, 휴일 날씨 관련된 거 날씨도 1, 2, 3, 4로 구분되어 있고 온도, 섭씨, 뭐 습도, 풍속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카운트 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미션 서식은 지금 보니까 카운트가 여기 있고 날짜가 여기 있네요. 왼쪽은 날짜 시간 이렇게 제출 서식이 되는 거고요. 제어를 살펴보면 뭐 2시 저녁에 자전거를 대여하는 관련된 데이터셋이고 여행 기간, 출발 일치, 도착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어느 날 몇 시에 몇 대가 대여가 될 것 같다라는 걸 예측하는 유형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 예측은. 실제로 이것만 하는 직군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영역이 아니라 실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타이타닉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데이터 로드를 했습니다. 로드 했더니 1886행에 12개 피처가 있고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좀 하나 있죠. 인덱스 얘가 있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다음에 날짜, 휴일, 그다음에 근무일, 날씨, 온도 있고, 습도, 그다음에 풍속, 그다음에 캐주얼 뭐였어요? 캐주얼 뭐였네요. 대여 시작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카운트가 우리가 이제 y가 되겠죠. y 얘가 이때가 필요한지를 예측하는 과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결칙은 없고요. 지금 데이트 타임 객체가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인트의 플로트로 다 수치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찍어봤는데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시계열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to date time, 데이트 타임 객체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데이트 타임 객체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연도, 날짜, 월, 그 다음에 일, 시간을 각각 람다로 적용해가지고 생성을 시킨 거죠. 생성을. 얘네가 이제 없는 피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어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왜냐면은 지금 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부분이죠. 전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드랍 칼럼스 여기에다가 뭐 데이트 타임이랑 캐주얼 얘는 지금 왜 빼는 거예요? 얘를 지금 쪼개서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날려버리고 캐주얼도 뭐 아까 시작 개수 였잖아요. 날려버리고 등록 이런 것도 필요 없는 피처들을 날려주고요. 날린 다음에 이렇게 요소를 찍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까 피처가 이제 12개가 돼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죠. 연도, 월, 일, 시간 그래서 12개의 수치형 데이터의 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요건 제가 그대로 분포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카운트 플롯이잖아요. 카운트 플롯. 그러니까 여기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빈도수.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뭐 연도는 2년치가 돼 있고요. 달은 당연히 12개일 거고 주기, 날씨, 데이, 시간, 할리데이랑 워킹데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지금 당연히 여기 새벽 시간대니까 그렇죠? 당연히 빈도수가 적을 거고요. 요 데이터를 보면은 연도가 지나가면서 총 이용자 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요거는 달이니까요. 조금 추울 때죠. 추울 때는 사용을 잘 안 하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1번이 아마 봐야 될 텐데 봄인데 1, 2, 3 아마추어 뭐 겨울이 되죠. 겨울쯤 적고 카운트 웨더 3번 볼까요? 웨더 3번 눈 올 때는 자전거 잘 안 타겠죠.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기한 거는 휴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죠? 주말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 또 이 정도로 진단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진단을 해보고요. 여기 보면은 새로운 지표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MA죠, MA. MSE는 우리가 했었고 MA 나왔어요. 그래서 로그 변환할 때 우리가 난 같은 거, 난값 있으면 로그가 아니고 로그 LP를 이용해서 음수나 0인 경우에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로그 1 플러스 X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RMSLE 얘를 계산을 하겠다. 얘는 예측값과 실제값을 로그를 취한 후에 제곱한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로그 함수를 사용할 때는 비율을 통해서 하니까 상대적 크기가 작은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큰 오류를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약간 마이너한 예측, 그래서 민감한 예측을 할 때는 상대적인 예측이 중요할 때는 이 지표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현을 해놨죠. RMSL이라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Y 넣고 로고 1 취한 다음에, 그렇죠. 예측값 넣고 또 로고 1 취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 값에서 예측값 뺀 다음에 제곱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걔를 다시 평균을 구해가지고 제곱근 취한 게 RMSL이라는 지표다. 실제로도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그게 나왔을 거예요. 지표를. 대회니까 나오겠죠. 지표 원로 여기 있죠. 여기 RMSL을 활용한다라고 지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RMSE는 우리 제곱근인 거니까. 그렇죠. MSE를 구한 다음에 제곱근 취해지면 구해지죠. RMSE는. RMSLE는 지금 위에 말한 것처럼 새로 구현한 거고요. 어쨌든 이밸루에이션 리그를 하면 다 구할 수 있도록 RMSLE도 구하고 RMSA도 구하고 MAE도 구하고요. MA는 사이키너네, MA. 요거는 길어서 잘린 건가? 함수 정의한 거죠, 함수 정의한. 그리고서는 조금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그리드 서치도 넣고 지금 좀 전에 했던 리치랑 락수 주제도 걸어줬습니다. 카운트가 우리 y 값이니까 y 값 빼주고요. 트레인셋은 70%로 구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예측하는 문제니까 회귀 모델 만들었고요. 회귀를 했어요. 그랬더니 RMS가 1.165, RMS가 140, MA가 105.924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는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실제 예측값하고 모델이 예측해 나온 거랑 비교할 수 있게끔 그 관련된 함수를 구현을 해놨어요. 밸류스 센 다음에 리얼 카운트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예측한 거를 보기 위해서 프레이트 카운트를 구했고 두 개의 차이를 빼야 되니까 diff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에서 예측한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크기별로 출력을 해봤더니 요거는 이제 인덱스 넘버가 될 거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는 뭐 890대를 예측했는 890대를 사용했는데 모델 예측한 게 322대.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심각하게 많이 나죠. 그렇죠. 조금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요.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봤어요. 봤더니 일단은 이쪽에 쏠려 있습니다. 일단은 정규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랜스폼을 넣었네요. 로고 1P를 통해서 로고 변화해서 했더니 약간 지금 옮겨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약간 정규화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환시킨 다음에 다시 모델 만들고 학습해서 찍어봤어요. 근데 이거 로고 변환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꼭 해줘야 돼요. 우리가 피팅, 트랜스폼 할 때 테스트셋에서는 우리가 피팅을 안 했잖아요. 트랜스폼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변환을 한 거는 다시 스케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MP에 EXPM1 한 걸 다시 돌려줘서 넣어줘야지 테스트 셋이 원래 스케일로 변환이 됩니다. 걔를 넣어주고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 변환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막 굉장히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RMSL이랑 RMSE, MA가 이렇게 지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귀개수를 출력해 봤더니 우선 제가 높은 걸로 봤어요. 또 지금 뭐 얘가 제일 높다고 나오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는 잘 안 탔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거의 동일했으니까. 근데 연도? 이거는 아마 연도 데이터가 서로 2011년 거랑 2012년 꽤 맞나요? 걔네가 달라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시간하고 분 얘기하는 건데, 아까 봤을 때 출퇴근 시간 말고 뭐 새벽 시간대를 이용 안 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얘도, 원스도, 겨울철 이럴 때가 좀 있었고, 여기는 뭐, 습도나 온도,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고, 뭐 풍소, 이런 것도 있네요. 피처를 찍어봤어요. X피처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우리 시간에 관련된 거, 얘네 거는 원어니 코딩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달은 12개인데, 그렇죠. 일은 30이잖아요. 31까지 있을 수 있고, 시간도 24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원어니 코딩을 수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 관련된 것들하고 주말, 뭐, 날씨 이런 것들을 원어니 코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것만 이제 1로 이렇게 하고 언더바 붙어서 막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가 월이면은 언더바 12까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워킹이면 얘도 워킹 데이니까 30일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원하니 코딩 처리해줬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1로 되어 있는 게 원하니 코딩이었죠. 여기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 행렬. 원하니 코딩 해주고 다시 데이터 셋을 분할해주고요. 그 다음에 찍어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리치 모델도 만들고 라스 모델도 만들었네요. 아까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아까 뭐 거의 여기 160 뭐 이랬잖아요. RMS가. 그래서 리치랑 라쏘 회귀 모델 했을 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 더 잘 나왔네요. 일반적인 회귀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확히 어느 계절이 어느 몇 월에 이제 구체적으로 회귀액수를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먼스 1, 2, 3이네요. 아까 확실히 1분기 정도의 뭔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즌 2랑 시즌 4가 나왔는데 시즌 2랑 시즌 4 시즌 2 여름 겨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도 뭔가 또 영향이 있다. 7, 8, 9 얘도 좀 영향이 있고요. 오늘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회귀 개수가 이렇게 나왔다. 독립 변수와 공속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랑 그라디언트 부스트 회귀 모델, XG 부스트 회귀 모델, LGBM 부스트 회귀 모델까지 가져와서 돌려본 부분이죠. 근데 확실히 여기랑 보면은 수치가 좀 많이 다르죠. 확실히 조금 트렌디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성능이 일반적으로 좀 좋게 나온 편이다. 이렇게 해봤고, 요거는 대회 제출하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이랑 카운트였죠. 그 데이트 타임 만든 다음에 CSV 만들어 제출해야 되니까요. 여기 리더보드를 보면은 이게 아까 RMS A였잖아요. 0.33이 1등이네요. 1등 음수가 0.33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 이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올라가 보면 달라져요. 테스트했을 못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스타일로 좀 바꿔서 리더보드에 올리는 것까지 해보세요.
시간 안 들이면은 과제 제출 안 하시니까.